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념의 실습 13주차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 연산과 전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배웠던 반복문이나 조건문 또는 함수와 같이 프로그래밍에 대해 기반이 되는 그런 큼직큼직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C 언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정도로 알고 이번 주차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트 연산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비트라는 말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비트라는 의미는 바이너리 디짓이라는 이 말의 약자입니다. 해당 앞글자와 뒷글자를 따서 비트라는 말을 만들어낸 건데, 약어를 만들어낸 건데, 이 의미가 이진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진수는 숫자를 0과 1로서 표현을 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왜 이렇게 이진수로서 표현을 하느냐? 그 이유는 컴퓨터가 이 신호 체계를 표현을 할 때 전기가 들어옴을 1, 전기가 들어오지 않음을 0으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진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10진수로서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 컴퓨터는 이진수로서 표현을 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 표는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각각 10진수와 이진수로서 표현을 한 그런 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10진수로서 숫자 2는 1, 0, 3은 1, 1, 4는 1, 0, 0과 같이 자릿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0과 1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릿수가 쉽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선 10진수와 이진수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에 456이라는 10진수 값을 위와 같이 오른쪽의 항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10진수에선 이 제일 오른쪽의 자리를 1의 자리, 그리고 10의 자리, 100의 자리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자릿수를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6 곱하기 10의 0승이니까 1, 5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이건 10, 4 곱하기 10의 2승은 100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각 자릿수에 대한 곱과 그리고 해당 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합으로서 숫자 456이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진수를 확인을 해보면 1010이라는 이진수 값이 위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있을 때 오른쪽의 항을 보게 되면 이는 2의 0승 곱하기 0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1, 2의 2승 곱하기 0, 2의 3승 곱하기 1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2로서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이와 같이 2의 지수승으로서 표현이 되냐면 10진수에선 이 부분이 10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당연히 이진수는 이 부분이 2로서 표현이 되어 이진수를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항을 더하는 것을 10진수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10진수로서는 1010이라는 값은 10진수로는 10이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10진수에선 제일 오른쪽 자리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와 같이 10의 지수승으로서 각 자릿수를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진수에서도 2의 지수승으로서 각 자릿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2의 0승이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위와 같이 각 자릿수와 각 자릿수를 구성하는 숫자의 곱으로서 위와 같이 이진수 또는 십진수 각 진수별로 똑같은 개념으로 숫자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비트 연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해당하는 기호가 AND 기호라는 것은 다 알 겁니다. 왜냐면 if문이나 반복문에서 이런 AND 기호를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비트 연산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비트가 둘 다 1일 때만 1을 반환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0을 반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의 이진수와 아래의 이진수를 AND 연산을 통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해보면 결과는 당연히 두 비트가 둘 다 1일 때만 출력으로서 1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다 0을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0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는 이와 같이 0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출력 예시입니다. num1과 num2에는 각각 15와 20이 저장이 되어 있을 때 num3는 이 num1과 num2를 각각 AND 연산을 통해서 num3에 저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num3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15는 이와 같이 1111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자릿수에 0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AND 연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 번째 비트의 1만 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비트는 다 둘 중에 하나만 1인 그런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결국엔 0, 0, 1, 0, 0만 남아서 이거를 십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1, 2, 4이기 때문에 4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5화 연산자입니다. 5화는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둘 중에 하나만 1이거나 또는 둘 다 1일 때, 이럴 때 2를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인데, 이 연산 기호는 키보드에서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한글식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왼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그런 키보드가 많을 텐데, 이 버튼을 Shift와 같이 누르게 되면 해당 기호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AND 연산과는 다르게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2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화 연산의 예시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두 개의 이진수 값을 오화링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2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둘 다 0이면 어쩔 수 없이 0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예시와 똑같은 예시로 15와 20을 각각 위와 같이 num3에 오화 연산을 통해서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0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오화를 했을 때 당연히 결과값은 1, 1, 1, 1, 1이 num3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값은 어떤 값일까 확인을 해보면 1, 2, 4, 8, 16 해당하는 값을 다 더한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다 더하게 되면 num3에는 31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XOR 연산입니다. XOR 연산은 exclusive OR라는 말의 약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XOR가 어떻게 연산을 수행하냐면 기존의 OR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을 출력을 했었는데 이 exclusive OR는 둘 다 같으면 0을 표현을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다를 때 1을 출력을 하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둘 다 같을 때 0, 0과 1과 1을 비교할 때는 이와 같이 0을 출력을 하는 반면에 이 부분은 OR와 다른 부분이죠. 대신에 두 부분이 다를 때는 이와 같이 1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둘 다 값이 똑같을 땐 0을 반환하는 반면에 반대로 둘 중에 하나만 같으면 1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예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시인데 연산자만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num3의 값을 유출을 해보면 이분은 마찬가지로 0이 생략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0과 2를 비교했을 땐 당연히 이 부분은 1이 결과값으로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세 번째 비트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이 중간은 당연히 0으로서 출력이 될 것이고 이 값을 10진수로 바꿔보면 1, 2, 4, 8, 16이기 때문에 이 값을 당연히 다 더하게 되면 num3에는 27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난 연산자입니다. 난 연산자는 반전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의미는 0에 이 앞에 난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1을 표현을 하고 1 앞에 난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0을 표현하는 그런 약간 청개구리 같은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낫이라는 의미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생각을 딱 받을 때 부정적이고 또는 약간 반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보게 되면 이 난 연산자가 숫자 앞에 붙게 되면 비트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이와 같이 완전 비트가 반전이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예시는 이 max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값을 비교하는 간단한 예시인데 이 아래 코드를 보게 되면 3개의 조건문이 있고 이 앞에 비트 연산으로 난 연산자가 붙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 연산자죠. 이 아래에는 연산자가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실행 결과를 한번 유출을 해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 3개의 출력문이 다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max라는 함수가 a가 b보다 더 클 때, 즉 먼저 온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더 클 때 리턴으로 1을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은 true를 의미하죠. 네,
반대로 펄스를 의미할 때 이때 맥스에 3이랑 4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 맥스 함수 자체는 0을 반환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비트 연산으로 난 연산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은 1로 변환되어서 해당 출력문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이 앞에 느낌표가 붙은 이 연산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맥스가 4와 3이 인자로 입력된 이런 경우에도 4가 3보다 당연히 크기 때문에 해당 출력문도 당연히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느낌표와 AND의 차이에 대해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비트 연산에서 낫은 어떤 숫자, 앞에서도 봤지만 숫자로서 15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 잠시 발생했는데 충전지를 꽂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5라는 이 값에 낫을 붙이게 되면 비트가 반전된 어떤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1에 낫을 붙이게 되면 0이 나오고, 단지 이 비트 연산은 숫자에 대해서 반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 느낌표는 true와 false, 즉 참과 거짓에 대한 비교로서만 동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당 이 함수의 결과가 true면 앞에 느낌표를 붙임으로써 false로 반환을 하고, 반대로 이 값이 거짓이었다면 앞에 느낌표를 붙임으로써 참으로써 바꾸는 그런 의미에서의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트 시프트 연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프트 연산은 자릿수를 한 자리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에서의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로 아래에 이 해당 식을 살펴보면 여기는 0000, 1010 이라는 이진수 값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값에서 왼쪽으로 꺽쇠 두 개가 표현이 되고 숫자 1을 명시를 했는데, 이 의미는 왼쪽으로 비트 한 칸을 옮겨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1010이었던 값이 10100으로서 오른쪽에 비트가 한 칸 추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이 전체적인 숫자가 한 칸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향해서 꺽쇠가 방향이 이동을 할 때는 이때는 오른쪽으로 비트가 한 칸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비트가 한 칸 추가가 되어야지만 오른쪽으로 비트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간단한 예시로서 num이라는 변수에 15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 값을 각각 result1과 result2, result3에선 각각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고, 두 칸 이동시키고, 그리고 result3에선 이 숫자를 오른쪽으로 4칸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각 칸을 이동시킨다는 건 이 비트를 왼쪽에 추가하느냐 오른쪽에 추가하느냐 그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출력을 해보면 왼쪽을 한 칸 이동시킨 값은 30이 나오고, 두 칸 이동시키면
60이 나옵니다. 반대로 4칸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15라는 값은 위와 같이 1111이라는 이진수 값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넘에 비트 시프트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켰을 땐 제일 오른쪽에 0이 한 칸 추가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1111 0이 되었습니다. 이 값을 10진수로 다시 바꿔보면 여기가 1의 자리고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여기가 16이 되겠죠. 그럼 각 자릿수의 값을 더해보면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즉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2를 왼쪽으로 비트 시프트를 2칸 했을 때도 이와 같이 각 자릿수가 증가된 만큼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60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4칸을 이동했을 땐 이와 같이 0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0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부분에 1111로서 출력이 되는 것을 기존에 여기 1, 1, 1, 1 위와 같이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에 다시 왼쪽에 0이 추가가 됨으로써 1111이 한 칸씩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밀려나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왼쪽에 추가된 4개의 0 비트가 1111이라는 값을 오른쪽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이 4가 아니라 3이었다면 3칸이 밀려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비트가 1과 같이 있었다고 치면 1이 한 칸 밀려나고 2도 똑같이 밀려나고 3도 밀려나서 결과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있던 비트가 제일 마지막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버려진 비트 3개가 남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진수에서의 이 비트 시프트 연산의 특징을 알아보게 되면 왼쪽으로 비트를 이동시키게 될 때는 해당 값에 2배를 곱한 값이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비트 연산, 시프트 연산을 할 때는 나누기 2를 한 값이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10진수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 똑같이 15라는 값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이 값에 자릿수를 하나 더 추가하라는 의미는 이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게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1000을 왼쪽에 자릿수를 2개 붙여라, 뭐 이런 말이 좀 의미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2칸 비트를 더 다시 자릿수를 더 추가해라 라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과 0이 2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뒤에는 0이 버려지고 여기에는 0, 0 이 추가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10이 남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10진수에서는 왼쪽으로 비트 시프트 다시 자릿수를 한 칸씩 추가를 하게 되면 곱하기 10이 되고, 반대로 이 부분에서는 나누기 1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각 자릿수가 하나씩 추가되는 만큼 십진수나 이진수가 각각 한 자릿수가 10 그리고 2를 표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전처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처리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일련의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어느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전처리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기 전에 수행하는 일종의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한 뒤에 이것을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와 같은 이런 컴파일러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이 컴파일러는 해당 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기계어로 바꾼 뒤에 프로그램으로서 실행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전처리를 통해서 코드를 좀 더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기 좋게 변화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와 컴파일러 사이에 이 전처리기가 위치해서 코드를 변환시킨다. 그래서 이 코드가 전처리기를 사용한 그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해당 코드를 보게 되면 샵 디파인으로 num이라는 변수, 다시 상수가 이름이 15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각각 result1과 result2, result3에서 해당 변수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처리기를 거치게 되면 전처리기에서는 이 num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num이 15로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각 똑같이 15로 값을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num이 값이 15이기 때문에 각각 치환을 해서 아래와 같이 값이 전달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샵 디파인이라는 이런 코드를 봤는데, 이 부분은 디렉티브, 즉 지시자라는 의미로서 디렉티브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 샵 디파인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매크로라고 의미합니다. 매크로, 그리고 매크로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매크로 바디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지만 이 매크로가 쓰인 부분에 대해서, 코드에 해당 매크로가 쓰인 부분에 대해서 전처리를 거침으로써 이 부분에 매크로 바디가 치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가 매크로 바디로 바뀌는 부분이 전처리기를 거치며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매크로를 사용한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5개의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메인 함수에서는 각각 출력문으로서 매크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1과 2를 더해서 이거에 대한 출력을 첫 번째 프린트문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name이라는 매크로에는 매크로 바디에 james라는 해당 문자열이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부분은 정수나 어떤 문자열도 아니고 바로 코드 한 줄이 위와 같이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매크로 바디에는 위와 같이 소수점이 있는 그런 실수형이나 정수형, 또 문자형, 문자열 말고도 이와 같이 코드도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전처리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1과 2는 각각 1과 2로 치환이 되고, 네임은 여기에 매크로 바디가 제임스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해당 이름으로 치환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printf, 이 코드도 여기에 세미콜론이 없었는데 이 해당 매크로가 printf hello world라는 매크로 바디가 전달이 됨으로써 치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매크로를 사용을 하면 전처리기를 거치면서 매크로 바디에 선언이 되어 있는 해당 어떤 값이나 코드, 문자열이나 이런 값들을 그대로 전처리기를 거치면서 그 매크로가 쓰인 부분에 그대로 치환이 되는 것, 그대로 바꿔서 넣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추가적인 매크로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디파인을 통해서 매크로와 매크로 바디를 정의하는 그런 과정을 보였는데, 이제는 어떤 조건에 통해서 해당 조건이 만족하면 이 코드 블럭 안에 있는 이 값들을 실제 코드에 추가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을 하면 소스 코드에 일부를 삭제를 하거나 삽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매크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지시자에는 if와 elif, else, and if와 같은 그런 지시자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if문과 else if, 그리고 else와 같이 사실상 거의 유사합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코드가 매크로를 써서 조건별로 코드를 추가하는 그런 방법이고, 오른쪽은 기존에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라면 기존의 if문은 위와 같이 대괄호 블럭을 사용을 해서 이 블럭을 사용을 해서 코드 블럭을 나눴던 반면, 이 매크로를 사용을 하면 샵if와 샵andif를 통해서 이 if문의 블럭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 차이이고, 만약에 중간에 else if나 else를 사용을 해야 한다면 이 중간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elif와 else를 이 중간에 조건을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코드의 의미만 확인을 해보자면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러면 왜 이렇게 방법을 구분을 해놨을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그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if와 if, 즉 매크로와 단순히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조건을 분지하는 그런 과정의 차이를 설명을 해보면, 우선 기존에 키워드를 사용한 샵을 사용하지 않은 이 if문의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하는 동안에 이 해당 코드가 동작을 하면서 어떻게 조건이 분지가 되고 이게 컴퓨터에 대한 컴파일러가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전처리기에서 매크로를
확인을 해서 이 코드를 이 해당하는 부분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컴파일 과정에서 값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더 성능 향상의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true가 1로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매크로에서 true가 1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처리기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확인을 봤지만 네, 이 부분에서 컴파일러가 확인을 하기 전에 전처리기가 먼저 담당을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상황에서 true가 1인지 전처리기가 확인을 했을 때 true가 1이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질적으로 이 본문 코드에 넣어도 된다고 네, 전처리기가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endif도 마찬가지로 지워지겠죠. 따라서 해당 매크로가 전처리기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컴파일이 되기 전에 해당 코드가 메인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if 문 같은 경우에는 이 true라는 값이 1인지를 실질적으로 컴파일 단계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설명하려고 한 부분인데 이렇게 매크로는 아래와 같이 해당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도 매크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코드를 봤을 때 바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add라는 어떤 함수처럼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괄호에 a랑 b가 마치 매개 변수의 형태로서 선언이 되어 있고 이 뒤에 a랑 b를 더하라 라는 이런 문맥을 유출을 해봤을 때 a랑 b에는 각각 매개 변수로서 인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뒤에 매크로 바디는 실질적으로 a랑 b 매개 변수로서 들어온 값을 더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처리라는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해당 매크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매크로 바디로 코드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유형으로 뒤에 있는 유형으로 바꾸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코드 예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매크로로서 add라는 해당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아래 코드에서 쓰는 예시를 보게 되면 num1과 num2가 각각 10과 2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num1과 num2를 매개 변수로서 전달을 하게 되면 10과 20이 더해진 형태가 출력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실수용으로 num4와 num5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과 20.5가 더해진 형태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코드가 어떻게 치환이 되냐 이 과정은 컴파일이 되기 전에 앞에서도 봤지만 컴파일이 되기 전에 이 코드는 A 더하기 B로 치환이 됩니다. 이 매크로 바디로 치환이 되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A 더하기 B로 바뀌는데 단지 여기서 A는 num1이 될 것이고 B는 num2로서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num4와 num5도 각각 a랑 a 더하기 b로 시환이 되는데 단지 num4가 a가 되고 num5가 b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함수를 쓸 때와 크게 다른 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크로로서 함수를 정의하면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은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 한 줄 내지 몇 줄 안 되는 그런 함수나 또는 호출의 어떤 빈도가 좀 높은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크로로서 정의를 하게 되면 성능 향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이렇게 사망연산자, 물음표가 사망연산자라고 제가 강의 초반에 조건문을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사망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매크로에서도 조건문 형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해당 코드를 보게 되면 이 variable이라는 변수에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 a라는 변수는 이제 variable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해당하는 조건이 참이면 variable에 a를 뺀 값 그리고 variable에 a를 더한 값을 네, 조건에 따라서 a라는 변수의 값을 넣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잘못 예시를 들었는데 a가 아니라 한 3이라는 값으로 정했을 때 그랬을 때 variable에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 variable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참이면 variable에 10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으로 들어가고 이 부분이 10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참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코드가 a라는 값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7이 실질적으로 a에 저장이 될 텐데 만약에 variable이 한 1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variable에 10보다 작거나 같냐라는 조건에 이 값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구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구문이 선택돼서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variable이 13이기 때문에 13 더하기 3 하면 a는 16이 저장이 되겠죠. 위와 같이 세 개의 식이 있고 첫 번째 식은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식, 두 번째 식은 참일 때 실행을 하는 식, 마지막 식은 거짓일 때 실행하는 식으로 구분이 돼서 이를 사망연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사망연산자라고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 뒤에 콜론으로 연결된 앞의 항과 뒤의 항은 이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 즉 참일 때 이 해당 식을 실행하고 거짓일 때 이 해당 식을 실행하는 그런 식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매크로 함수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예시인데 A가 B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가 참일 때는 A를 반환을 하고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게 되면 이때는 이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식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true, 이 경우가 false로서 이 최소값 min 함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앞서서 설명했지만 사이즈가 작은 함수나 또는 호출에 자주 사용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는 게
어떤 성능 향상에 있어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마찬가지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 다뤘던 내용들보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제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강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설명을 하게 되면 해당 구문을 앞에서 배웠던 비트 시프트 연산을 통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산을 할 때 명심할 점은 왼쪽으로 시프트를 할 때는 값이 2배가 되고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나누기 2를 한 효과와 똑같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에 4를 곱하고 8을 나누고 이 과정을 비트 시프트 연산을 통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혹시 비트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연산 기호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한 게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0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코드로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게 되면 13을 이제 2진수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나눗셈 연산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1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6이 몫으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로 1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 6이라는 값을 또 2로 나누게 되면 3이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옵니다. 다음 3을 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되고 이때 나머지는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를 마지막으로 또 2로 나누게 되면 마지막으로 몫은 0이 나오고 나머지로는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온 나머지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읽게 되면 1101이라는 해당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13을 이진수로서 표현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떤 10진수 값을 계속 2로 나누면서 몫이 0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누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를 아래서부터 위로 읽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문제는 앞에서 설명했던 비트 시프트나 어떤 비트 연산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입력으로 10진수가 전달이 될 텐데 이때는 0보다 큰 값으로 제한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 함수를 만듭니다. 매크로 함수를 만드는데 이 매크로 함수는 4개의 정수에 대해서 4개의 정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덧셈과 곱셈을 하는 그런 간단한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칙연산 다시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예시와 똑같이 단순히 연산자를 통해서 4개의 정수를 출력을 하는 다시 덧셈을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블 정렬을 함에 있어서
이 수의 대수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렬을 함에 있어서 이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비교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max라는 매크로 함수를 정의를 해서 두 수 간의 비교 중 어느 값이 더 큰 값인지를 max라는 매크로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 버블 정렬을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블 정렬을 구현을 할 때 제가 예전에 버블 정렬과 관련해서 과제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과제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대소 비교를 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매크로 함수로 max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매크로 함수를 통해서 반드시 대소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버블 소트라는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서 대소 비교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느 값이 더 큰지를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매크로 함수를 정의를 해서 대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5일까지 6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질문이나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